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선거가 있었던 바로 다음 날인 관계로 각 지방 선거 안에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결과를 좀 분석을 해드리고 향후의 전망까지도 함께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트럼프의 당선 1년 된 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3전 전패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드리게 됩니다. 주요 지방선거 결과가 이제 속속 발표가 되면서 미 정계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이 선거가 단순한 그 지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을 가늠할 수 있었던 최대의 풍향계, 리트머스 시험지 이런 표현으로 불러왔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격전지였었던 그 버지니아와 뉴저지의 주지사직 그리고 또 미국 최대의 도시인 뉴욕의 시장직까지 휩쓸면서 싹쓸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력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2026년 내년도의 중간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미 정치 지형에 아주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인사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특징들이 있는데요. 과거의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민주당 내에서의 거리감이 있었던 새 얼굴들이 대거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버지니아와 뉴저지에서 승리한 주지사 당선인들이 기성의 민주당 리더들과 차별화된 민주당 내에서의 중도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인물들이고, 반면에 또 뉴욕시장의 당선인의 경우는 이념적인 급진주의,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당파적인 투사 성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전방위적인 미 전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었던 어제 있었던 여러 선거들의 결과는 다 민주당이 승리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내게 됐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교회의 중도층에게는 실용적인 안정을 추구하게 됐고요. 도시에서의 진보층에게는 파격적인 혁신을 약속하게 되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결국 싹쓸이 승리라는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각 지역의 유권자들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일까요? 또 이번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그리고 2026년의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지 한번 그 결과가 제일 먼저 나온 버지니아부터 가보겠습니다. 시간상으로 LA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저녁 7시 정도부터 이미 버지니아 쪽의 결과는 70% 정도의 개표 결과를 가지게 되면서 7시, 8시 가는 시간 정도예요. 이미 그 결과가 프로젝션이라는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나가게 됐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에서 치러진 주지사 선거가 짧은 시간 안에 곧바로 결과를 알 수가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 예상했었던 그 야당의 스펜버거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2021년에 공화당에게 잠시 자리를 내줬었던 주지사직을 4년 만에 탈환했다는 점에서 버지니아주에서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로써 스펜버거 당선인이 버지니아주에서 최초의 여성 주지사라는 역사적인 기록도 쓰게 됐고, 이력이 CIA 요원 출신이고 2019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녀가 버지니아주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또 내년 중간 선거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가 주지사의 교체를 넘어서서 최근에 몇 년간의 경합주로 불렸던 버지니아의 정치 성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결과가 됐고요. 버지니아가 전통적으로는 보수 성향이 강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대선에서도 꾸준하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블루 스테이트로 변모를 해왔던 버지니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승리의 주역인 스펜버거 당선인도 CIA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이후에 연방 검찰을 거쳐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이러한 배경이 그녀에게 안보와 법 집행에 강한 중도파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게 됐고 보수 성향 유권자들 일부까지 흡수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상대편인 시얼스 후보 같은 경우는 현직의 부주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지층을 완전히 결집시키는 데 실패를 한 것이고요. 득표 또한 상대 후보와 10%포인트가 넘는 격차가 되고 있어서 공화당으로서는 아주 뼈아픈 패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뒤바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하고요. 아직 무슨 결과로서 확정으로 모든 것이 공식적인 어나운스먼트가 된 거는 아니니까요. 어제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을 이게 뒤집혀질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까지 살펴봤을 때는 아주 희박하다는 겁니다. 10%포인트 이상의 표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승패를 가르게 됐던 결정적인 요인을 본다면 스펜버거 후보가 이렇게 큰 격차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두 가지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싱턴 DC 인근이라고 하는 버지니아의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버지니아 북부가 연방정부 기관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대거 지금 거주하고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하면서 도지라고 하는 그 행정부의 그 별도 독립기관으로서 공무원 감축 기조가 있었고 또 반복되게 되는 이번 정부 셧다운 위협에 대한 연방 공무원들의 반감이 민주당 후보에게 표심을 몰아주게 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화당 후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지근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얼시어스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도 없었고 또 선거의 그 화상 유세가 그 전에 선거 전야 화상 유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다른 후보의 지지만을 좀 요청했던 그 다른 지역의 후보를 요청했던 그 부분 또 공화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표의 완전한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그게 결국은 공화당의 패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스펜버거 후보의 승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려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첫 번째 스타트가 버지니아가 민주당 승리로서 끝나게 됐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로서 스펜버거 당선인이 추진할 미래 정책들이 보면 낙태권을 방어하고 총기 규제 강화시키고 또 공공교육의 투자나 문화 전쟁을 종식시키고 연방 공무원의 보호나 정부의 협력 그리고 인프라나 환경 정책 등의 여러 그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같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환경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민주당 중도파에서의 핵심 리더로서 스펜버거 주지사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국정 운영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향후 2028년 대선의 주자로까지도 발돋움할 수 있다는 잠룡의 모습까지도 같이 있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의 정치적인 귀환이 미국 전체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지 그것도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결과가 나온 것은 뉴저지였습니다. 미 정치의 중요한 시험대로 여겨지는 이번 뉴저지 주지사 선거 결과 민주당의 셰릴 후보가 공화당의 치아타렐리 후보를 꺾고 승리하면서 뉴저지 주정부에서의 민주당 장기 집권이 확정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집권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성격도 띠면서 내년 중간 선거의 풍향계가 되고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고요. 이번 선거 결과를 극적인 안정이다라고 이번 그 뉴저지는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셰릴 후보가 치아타렐리 공화당 후보를 물리치고 뉴저지의 제2대 여성 주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뉴저지는 전통적인 블루 스테이트 하지만 지난 2021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현직 민주당 주지사를 상대로 초접전을 벌이면서 우경화 조짐을 보였던 지역이 뉴저지였습니다. 이번 승리 요인으로는 셰릴의 프로필도 지금 오픈이 되고 있는데요. 셰릴 당선인은 해군의 헬기 조종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연방 검사를 거친 4선 하원 의원이고 이런 이력 자체가 강력한 리더십과 중도 실용 노선을 상징하고 앞선 버지니아주에서의 그 이력과 상당히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죠. 안보 그리고 법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경력과 여러 가지의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셰릴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내던졌던 그 메시지들은 보면 경제와 생활비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지면서 이 문제의 책임이 현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있던 치아타렐리 상대 후보에게 돌리는 전략을 구사를 하게 됐었고, 특히 대통령에게 맞서서 뉴저지 주민을 위해 싸우겠다라는 메시지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뉴저지 같은 경우가 뉴저지 주 차원에서는 두 번째의 여성 주지사가 됐고 현안 해결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사실은 지게 된 게 뉴저지 지역이 됩니다. 해결해야 될 핵심 과제 같은 경우는 뉴저지 주는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재산세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하는 전기나 가스 공과금 역시 뉴저지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셰릴 당선인은 당선 직후에 공과금 인상 동결을 위한 비상사태 선포까지 고려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뉴저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캠프 상황에서도 보여주고 있었고, 또 뉴욕과 뉴저지를 잇게 되는 허드슨강 철도 터널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자금 확보가 뉴저지 경제에서의 혈맥과도 직결된 문제인데, 연방 하원 의원 시절부터 이 문제를 다뤄온 인물이었기 때문에 주지사로서 이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신뢰가 있게 됐었고, 결국 민주당에서의 중도 실용주의자로서 급진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행보가 이제 결국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뉴저지의 선거 결과가 이 주 경계를 넘어서 미 전체의 정치 지형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며 두 번째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간 지역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하는 지역이 우리가 지금 보게 됐던 게 올 여름부터 상당히 동공을 확장시키면서 살펴보게 된 뉴욕이 됩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력 있고 영향력 있는 도시입니다. 뉴욕의 시장 선거, 민주사회주의자인 맘다니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뉴욕이 격변의 시대를 예고하게 됐습니다. 인물 교체를 넘어서서 미국의 정치 지형의 중요한 변화를 상징하는 이번 뉴욕시장 선거가 됩니다. 뉴욕시장 선거는 기록적인 투표율 속에서 치러지게 됐고요. 5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뉴요커 200만 명 이상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뉴욕의 인구가 800만인데요. 800만 중에 200만 명 이상이 이번에 투표를 참여를 하게 된 집계가 나왔고요. 압도적인 참여가 뉴욕 시민들이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강한 불만, 또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열망을 동시에 표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인구의 800만 명 도시 예산이 있어서 LA가 인구가 380만 명이죠. LA만 봤을 땐. 그러니까 뉴욕이 거의 더블 이상의 인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 예산은요, 웬만한 주 예산을 능가하게 되는 미국의 다른 소규모의 다른 스몰 주들의 예산을 능가하는 거대적인 행정 중심지가 됩니다. 뉴욕시장이 사실상 미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치인 중에 또 한 명이 되겠고, 때로는 그 이상의 전국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곳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 나온 선거 결과, 또 향후의 민주당에서의 정책 노선, 그리고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둔 다른 대도시의 이정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뉴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종 승리가 34세의 정치 신인이고 민주사회주의자인 맘다니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뉴욕은요, 랭크드 초이스 튜퍼라고 하는 RCV, 이 복잡한 절차로서 긴 개표 기간을 극복하고 승리를 하고, 또 뉴욕을 수십 년 만에 가장 진보적인 행정부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개표가 여러 복잡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며칠 내지는 향후 한 2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예측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결과가 너무 빨리 좀 나오게 된 것도 있고요. 이런 맘다니의 압도적인 지지세가 이 모든 과정을 빠르게 통과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맘다니는 뉴욕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 뉴욕의 다양성과 이민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1년 우간다에서 태어나서 내전을 피해서 7살에 뉴욕으로 이주를 했고요. 인도계 시아파 무슬림입니다. 아버지는 콜롬비아대 정치학 교수, 어머니는 영화인 출신이고 좌성향 이념이 결합된 가정에서 성장을 한 인물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의 이력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래퍼로 활동했던 독특한 경력,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압류 방지 상담사로 일하면서 낮고 어려운 환경의 시민들을 직접 도왔던 경험이 그의 정치적인 뿌리가 됐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서 2020년 주 하원의원에 당선이 됐고 곧바로 임대료 동결, 또 부유층의 세금 인상 등의 사회주의적인 법안을 추진하면서 선명한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캠페인의 성공이 뉴욕의 가장 큰 고통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살인적인 부동산 또 주거 비용인데 2024년 한 해에만 1억 명 이상의 도시를 떠날 정도로 주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맘다니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임대료 동결이 공약이 됐고 또 이외에도 5살 미만의 아동 보육의 무료화, 대중교통 무료화, 최저시급 인상 등을 약속하면서 생활고에 지친 서민층과 청년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게 됐고 그 재원이 그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재원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게 설득력 있게 뉴욕 시민들의 표심을 사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 맘다니의 승리는요, 뉴욕의 기존 정치 엘리트들에게는 아주 쓰라린 패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뉴욕 주지사인 앤드루 쿠오모의 재기의 시도를 완전히 좌절시킨 시간이 됐죠. 성추문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을 했었던 쿠오모가 다시금 자신의 경험과 쿠오모 패밀리 가문으로서 정치 가문으로 있었던 이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복귀를 시도를 했었는데 경합 상황에서도 맘다니에게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무소속으로 나가게 됐고 무소속으로서 지금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의 유권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쿠오모에 대한 시선은 정치적인 백이지 그리고 기득권적인 이미지 여기에서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맘다니를 지지하는 것이 됐고 기성 정치에 대한 염증, 피로감 진보적인 변화를 향한 갈망이 결합된 결과로서 맘다니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뉴욕의 시정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미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대를 만들게 된 이번 뉴욕시장의 선거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미 주요 도시에서 실제 사회주의 행정가가 권력을 잡고 정책을 실현하는 사례가 아주 드문데 이번에 맘다니 후보가 급진적인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또 도시 경제나 주거 안정의 효과를 입증을 하게 된다면 이번 당선인이 시장으로서 이 업무를 진행을 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의 또 진보 진영의 큰 승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맘다니의 이번 정책이 캘리포니아, 시애틀, 미니애폴리스 등의 그 블루스트리트 중에 있는 다른 대도시에 있는 진보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정책의 블루프린트를 제공을 하면서 미 전역으로서 사회주의적인 바람을 퍼뜨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뉴욕시장 선거까지 각 지역별로의 선거를 모두 3승으로서 민주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캘리포니아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저희가 이제 주목하게 된 이슈는 바로 미국의 선거구 전쟁이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의 서막이 캘리포니아에서 터진 것이고 태평양 연안의 깊은 푸른 주, 또 블루스테이트 캘리포니아가 전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인 프로포지션 50가 결국 예스가 더 많은 그 기울기가 되게 되면서 여기에서 다른 주에서 시작이 됐었던 게리맨더링에 맞서기 위해 캘리포니아가 임시적으로 의회 선거구 지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조치였었고 프로포지션 50가 캘리포니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텍사스에서 시작한 텍사스의 주먹에 맞섰던 캘리포니아의 방패 혹은 착원으로서 이번에 다가왔던 프로포지션 50였습니다. 2026년의 중간선거를 넘어서서 향후 10년간 미국의 민주주의 또 권력 균형을 결정할 수도 있는 아주 전국적인 도박의 시간이었고 선거구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어제의 선거가 있게 된 것이었죠. 여기에서 2010년부터 시민 선거구
조정위원회인 CCRC를 통해서 정치인의 개입을 배제한 채 캘리포니아는 2010년부터 그냥 공정한 선거구를 구려왔었고 센서스 조사에 의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가지고 디스트릭 맵을 가지게 되는 케이스로서 자리를 한 캘리포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포지션 50는 독립적인 위원회의 권한을 2030년 인구조사 전까지 임시적으로 그 권한을 정지를 시키고 주의회, 민주당의 다수인 주의회가 그려둔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중간 선거구 재조정이라는 법원 명령 없이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고 공정성이라는 캘리포니아의 오랜 원칙을 스스로 일시 중단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낳기도 했었던 프로포지션 50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50가 통과되면서 맞불 전략의 성공을 의미하게 됐고 그 시작이 텍사스의 게리맨더링이 시작이 되기는 했었죠. 공화당의 의석을 5석 늘리려는 시도, 거기에서 캘리포니아가 이것을 방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지도를 그리며 최대 민주당 이 캘리포니아에서의 민주당 5석을 우리가 가지면서 텍사스가 얻으려고 했던 플러스 5석을 캘리포니아 쪽에 플러스 5석, 결국은 순영향, 네트 이펙트,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산이었고 이 과정에서 두 개의 잘못이 하나의 오름을 만들지 못한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50의 그 프로포지션 50의 통과가 불러올 파급 효과는 앞으로도 좀 법적인 공방으로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스가 많았다고 이게 또 다 끝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금 프로포지션 50는 그 공화당에서 이게 예스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화당에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고 독립위원회가 무력화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게리맨더링의 논란을 가지면서 연방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만약에 이 예스로서 통과가 됐지만 캘리포니아가 또 법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를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의 그 법적인 부분에서 또 한 가지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됐던 민주당의 바람이었다면 또 하나의 지역인 또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역이 좀 있었죠. 거기가 바로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조명한 곳은 펜실베니아 주였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이번에 주 대법원 선거 결과가 미 전체적인 정치 지형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펜실베니아 주 유권자들이 이번에 재선을 추진했던 대법관 3명을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대법관이 재임에 성공하면서 민주당 성향의 대법관들이 다수의 의석이 확고하게 유지가 되게 됐고 이번에 결국 재선 투표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새 대법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혼란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되고 이 법원이 앞으로 다룰 핵심 쟁점들이 보면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선거법, 선거구 재조정, 특히 낙태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모든 그 펜실베니아 지역 쪽에 있게 되는 법 차원에서 그 민주당의 주도로서 좀 이끌어가게 되는 모습으로 자리를 하게 됐다라는 결과를 이끌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 또 펜실베니아에서의 선거 관련 분쟁에서 민주당 진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었던 특히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는 미국 정치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경합주 같은 곳에서 이번 결과가 향후에 미국 전역의 주요한 정치적인 분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사법 방어선이 아주 견고해졌다는 의미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싹쓸이 승리로 인해서 이번에 막을 내리게 된 주요 지방선거 결과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이 된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권자들이 트럼프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큰 틀에 동의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과 세대별 요구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의 변화를 원화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개의 민주당 성공 모델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민주당 내의 중도 실용주의가 성공하면서 버지니아, 뉴저지가 여기에서 다 승리의 시간으로 견인을 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뉴욕에서의 진보 혁신주의, 또 뉴욕에서 이렇게 한번 성공을 하다 보면 다른 대도시 가운데서의 불러일으키게 될 향후의 새바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폴리티코 같은 경우는 또 바라보는 게 뭐가 있냐면 민주당 안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 당 안에 그 안에 중도 실용 노선 또 급진 진보 급진 노선이라는 그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이번에 싹쓸이 승리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이 결과를 봤을 때 하지만 이 양날의 검이 앞으로 또 보면 양쪽으로 다 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자신들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또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검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빨간불 그 자체이기는 합니다.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명확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에 기존의 강경 노선을 고수할지 아니면 이번에 민심을 수용하면서 국정 운영에서의 방향을 수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번 미국의 지방선거,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양극화 속에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변화의 모습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다른 나라 애들까지도 좀 정치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게 작용했던 이번의 지방선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